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장중에 30만 원 선을 넘어선 뒤에 숨고르기에 돌아선 반면에 코스닥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장중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힘이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특히나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무려 12거래일째 이탈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연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요, 코스닥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이 키맞추기 장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인지,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2차 전지와 바이오 섹터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준비를 했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와 키맞추기에 돌입을 한 것일까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움직임이 코스닥 부근에서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국민성장펀드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민성장펀드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국민차별성장펀드는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국민들에게 선착순으로 판매가 되는 상품입니다. 모집 규모는 국민자금이 6천억 원이고요. 그리고 정부 재정이 1,200억가량 투입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 총 25곳에서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출시 첫날이었는데 온라인 물량 일부 증권사에서는 10분 만에 판매가 종료되었다고 하고요. 증권 앱뿐만 아니라 창고에도 지금 문의가 증가하고, 그리고 은행이나 증권사들에게도 지금 오픈런을 설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들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요, 정책자금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죠. 정부가 5년간 무려 150조가량의 규모를 투자를 하는데 첨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급을 추진하고요. 올해에만 들어가는 자금이 무려 30조가량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펀드가 다른 것과 다른 건 일반 국민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공모형 정책사품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자금 공급에 대한 기대감 속에 국민성장펀드가 주목받는 건 알겠는데 왜 코스닥의 강한 상승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우선 이 정책자금 공급이 되는 부분이 바로 첨단 산업이라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AI와 바이오, 반도체, 로봇, 2차 전지와 관련된 산업들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첨단 전략 산업들이 대부분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다가 자펀드는 첨단 전략 산업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비상장 기업이라던가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사에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들도 대부분 코스닥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정부의 자금이 들어오겠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코스닥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구조로 진행이 되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지금 성장펀드의 투자 구조를 보게 되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선순위에 국민투자금이 들어가고 후순위에 정부의 재정 구조가 받쳐준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에게 국민 자금을 모집을 해서요. 최대 6천억 원가량을 모집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3개의 운용사가 이 공모 펀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펀드 10곳에게 이 펀드의 자금을 분배를 하게 되고요. 자펀드 10곳이 첨단 전략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후순위에 정부의 재정이 최대 1,200억 원, 그러니까 국민 투자금의 20%가 들어간다는 거고, 여기에다가 자펀드 운용사의 CD 자금도 전체 규모의 1% 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후순위로 정부 재정 금액과 자펀드 운용사의 자금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여기서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손실금의 20%까지는 이 후순위의 자금으로 충당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망설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손실금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조금 없기 때문이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후순위에 정부가 무려 20%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투자자들도 한번 펀드에 투자를 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출시 첫날부터 문전선실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성장 펀드가요, 장점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는 장점이 부각받으면서 이렇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장단점을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은요, 세제 혜택이 크다는 겁니다. 소득 공제 한도가 1,800만 원까지 진행이 되고요. 배당 소득의 9%는 분리과세로 이뤄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투자 한도도 굉장히 넉넉하게 되는데요. 전용 계좌 같은 경우 5년간 최대 2억 원, 연간 1억 원가량 투자가 가능하고요. 일반 계좌는 세제 혜택이 없이 연간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손실 완충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정부의 재정이 후순위로 참여하기 때문에 20%까지는 정부가 손실금을 감내한다는 거, 그리고 자펀드 역시나 1%가량을 지금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실 일부를 같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은 저희에게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하게 존재하는데요. 이건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20%까지는 정부가 손실금을 보장해주긴 하지만 그 이상까지 손실이 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투자자들 역시나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손실이 확대되게 되면 투자자 역시나 손실의 전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만기 5년의 폐쇄형 펀드이기 때문에 5년간 환매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요. 중도 환매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투자할 목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상품에 투자하는 거는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성장 기업의 투자 비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위험 장기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격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좀 꺼려지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3주 동안 여유롭게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성장 펀드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그러한 전략 산업들을 보게 된다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섹터들이 많이 좀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기대감 속에 2차 전지와 바이오도 날아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핵심 투자 대상에 포함된 것은 물론이고 업황 회복 신호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우선 리튬 가격의 급락세가 최근에 또 다시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건데요.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13일에 고점을 터치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톤당 20만 500 위안이었다가 21일 날 18만 2천 위안까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폭의 저점을 조금 딛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전월 대비랑 비교했을 때도 6%,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무려 188% 리튬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4월에 양극재 수출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 또한 2차 전지에게는 긍정적입니다. 리튬 가격의 하락세 그리고 양극재 가 수출이 많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한 부담감 속에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게 일부분 해소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ESS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주 소식도 들려왔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굉장히 강하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수산화 리튬에 대한 공급 계약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기간은 4년간이고요. 규모는 12,000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기존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계약을 했던 기업들은 셀 업체에 한정됐었는데 완성차 업체까지 확대가 되면서 공급처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리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오늘의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좋다는 점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도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으면서 오늘 오랜만에 강한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성장펀드는 물론이고 BDC 여기에다가 아스코 회의까지 좀 기대감이 겹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스코가 이번 달에 진행을 하죠. 시작을 하고요. 6월 2일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아스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진행되는 암학회로 국제 3대 암학회 중에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항암과 면역 그리고 임상 데이터들을 좀 이렇게 공개를 할 예정인데 유전자 치료제라던가 항암 그리고 의료 AI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게요. 여기서 기술력을 공개하게 되면
되면 이게 또 계약으로 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유한양행이나 신라젠, 루닛과 같은 기업들의 주가 추이도 굉장히 긍정적이니까요. 아스코가 진행되고 나서 추가 계약까지 진행된다면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민성장펀드 전에 BDC 제도라고 해서 국민성장 집합투자기구라는 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월 17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투자 대상은 비상장 벤처 혁신 기업 그리고 코넥스와 코스닥에 있는 성장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건데요. 주투자 대상 기업의 자산 총액의 60%를 넣어야 되고 코스닥 상장 기업은 시가총액 2천억 원 이하의 굉장히 영세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투자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코스닥 기업과 벤처 조합이 각각 30%가량까지 투자가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국민성장 펀드에다가 BDC 제도까지 더해지면서 이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은 긴 기간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자금의 경색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오늘도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코스피 8천 시대를 도달할 수 있었던 건 반도체 기술력도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강력한 시장 살리기 정책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의 차례가 온 것일까요? 정부가 이야기했던 코스닥 3천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지 정부의 지원 정책이 이만큼 이끌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면서 코스닥 관련 기업들 갖고 계시면서 좀 포보 현상 있었던 분들이 오늘은 좀 그러한 갈증을 해소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마켓 데이컷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2시 구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금요일 국내 증시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다소 차별화된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코스피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졌었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국내 증시의 주인공인 모습이고요. 특히나 국민성장펀드가 출시가 되면서 이러한 코스닥의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열기도 굉장히 뜨거운데요. 일부 증권사의 경우에는 판매가 시작된 10분 만에 한도가 매진됐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주들도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장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장 초반에 7,880선 회복을 해낸 이후에 상승폭을 줄이면서 약세로 전환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7,780선까지 약보한 흐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좀 횡보하다가 오후장에 다시 한번 조금 상승폭을 키우려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 7,85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장 초반 강하게 튀어오른 이후에 1,160선 회복한 다음에는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오후장 상승폭을 소폭 키워가면서 다시 한번 일중 고점을 터치해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165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9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매도폭이 줄어들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마감을 했던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 다시 한번 조단위 순매도에 나서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개인이 오늘 1조 이상 순매수 이어가고 있고 기관이 6천억 원 이상 담아내면서 외인의 물량들 소화해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5천억 원 이상, 기관이 2,8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 주목받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가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럽 현지 업체들이 파산 신청에 나서면서 국내 K 배터리들이 반사이익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밤에는 노르웨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LFP 배터리사죠. 모로 배터리가 파산 신청에 나섰고요. 앞서 스웨덴의 노스볼트 역시 파산 신청에 나서면서 유럽에서의 수급 공백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도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조정이 나왔던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강하게 슈팅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대주전자재료가 18% 급등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12%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10%대 강세, 삼성 SDI도 4%가량 상승하고 있고 LNF의 경우에는 2.3%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도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미 상무부가 IBM을 비롯한 양자 기업 9곳에 약 3조 원가량의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특히나 단순히 자금을 투입할 뿐만 아니라 일부 지분을 획득한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양자 산업을 국가 안보 과제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행정 명령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확인됐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엑스게이트가 23%대 급등하고 있고요. 한국 첨단 소재도 23%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리드가 17%대 급등, KCS 18%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ICTK의 경우에는 13% 가까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 보시죠. 네, 금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정확한 종목별 이슈 짚어보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 그리고 고유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석유 가격 상승에 오히려 조화를 외치는 종목을 매수하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다시 찾아온 석탄화학의 시간이란 리포트에서 OCI에 대한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제시하는 새로운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석탄화학은 유가 상승기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이고요. 이 OCI가 국내 화학기업 중에 석탄화학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는 영향으로 벤젠과 톨루엔, 자일렛, BTX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점을 짚었고요. 석유 기반의 BTX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는 영향으로 특히나 이 OCI의 BTX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간 26만 톤의 BTX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OCI 쪽으로 수혜가 집중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OCI 실적 추정치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액과 영업이익 동반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 때 5천억 원대에서 3분기 5,900억 원대, 4분기에는 6,220억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이에 따라 영업이익도 590억 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4분기에는 9.4%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본 케미칼 부문의 영업이익률을 12%로 전망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OCI 총 매출 중에 카본 케미칼 비중이 63%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주 동반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함께 체크해 보시죠. OCI 홀딩스 동반 강세, OCI 홀딩스는 11%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31만 3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진양화학과 이수화학, 포스코 퓨처엠까지 2에서 5% 동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4.3% 오르면서 24만 2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화학주 이슈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급 반등하고 있는 전력기기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를 비롯해서 전력기기 섹터 역시나 어제부터 반등하고 있는 움직임인데 일단 최근에 전력망 확충 3법이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19일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력망 3법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대응과 국가 전력망 고도화를 위한 법안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기대되고 있는 효과는 일단 전력망의 확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송전과 연계 용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고요.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전력 병목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 5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주요 전력 설비 건선주들이 고점을 기록한 이후로 가파르게 최근에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죠. 효성중공업도 20% 가까이 괴리율을 그리고 있고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도 20% 가까이 고점 대비 하락한 상황. 가온전선, 대한전선도 20%에서 30%까지 낙폭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저가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섹터 오늘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앞서 본 LS의 경우에는요, 오늘 장중에 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2배로 상향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투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55만 원 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도 2에서 3%대 오름세 연출하고 있고요. 산일전기도 3%대 강세, 효성중공업도 1.9% 오르면서 400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력 설비주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차세대 전략 기술로 꼽히는 양자 컴퓨터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3조억 원을 베팅한다라는 소식에 관련주가 또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양자 컴퓨팅을 AI와 함께 국가 안보 및 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간밤에 나온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 21일에 미국 상무부가 IBM을 비롯한 9개 양자 컴퓨팅 기업에 총 2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미국 정부의 소수 지분 투자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단순 보조금 지급을 넘어서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에 따른 최대 수혜 기업으로는 IBM이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상무부가 10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이번 지원금의 반 이상이 IBM으로 투입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IBM 측에서 양자 컴퓨터 전용 반도체 생산 시설을 구축한다라고 했고요. 이번 양자 산업에 대해서는 2040년까지 최대 8,5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또 회사 측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IBM의 주가가 12% 급등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4%대 추가 상승 연출했습니다. 오늘 관련주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주, 포토는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엑스게이트 23%대, 한국 첨단 소재도 23%대 동반 급등 흐름 가져갔습니다. KCS, 우리로 같은 종목들 동반 두 자릿수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위원님이 골라주신 특징주들 종목 파인더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볼까요? LS 마린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LS 전선과 LS 마린솔루션이 이제 전남 신안 해역에서 추진되는 해상 풍력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 전해지기도 하면서 주가도 동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LS 그룹주 전반 좋기도 하고요. 이번 이슈와 함께 주가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LS 마린솔루션 우리가 이제 코스닥이나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있는 기업들을 보면 누군가와 이렇게 좀 비교를 좀 할 수가 있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랑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뭐 현대차는 뭐 기아랑 비교를 할 수가 있고, 같은 계열이긴 합니다만은 뭐 에코프로는 뭐 LNF랑 비교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실적이 누가 더 좋은데 시가총액은 얘가 더 세네,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 포서라는 기업이죠. 이제 배에다가 전선을 실어서 이제 바다에다가 전선을 까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비교군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싸다 비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현대 마린 솔루션은 이 포서라는 기업이 아니라 배를 고쳐주는 기업이죠. 과거에 이제 LS 마린 솔루션이 이제 KT 서브마린이었었는데, 이름을 바꿨죠. 지금 시가총액 한 2조 원 정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잠깐 간단히 설명해 주신 이제 해상풍력 관련돼서 이제 해상풍력이거든요. 해상풍력단지 이름이 해송인데, 여기가 이제 504kW급인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주가가 거의 안 올랐죠. 그날 시장이 마침 좀 안 좋았기도 했고, 이 부분을 좀 약간 살려야 되는데, 일단은 아직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LS 마린 솔루션은 LS 전선에서 전선을 받아서 자기들이 이제 포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수직 계열화가 돼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상당히 좀 효율적인 어떤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 실적 한번 좀 살펴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원에 살짝 못 미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1분기 매출이 528억, 영업이익이 42억, 상당히 좀 약간 시가총액에 어울리지 않는 조금은 좀 섭섭한 그런 실적이긴 한데, 전년도 대비해서 본다라고 하면 매출은 한 18%, 그다음에 영업이익 40% 정도 늘었다, 이렇게 표현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LS 마린 솔루션이라는 이제 해양 포설 같은 경우는 계약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단기간의 어떤 계약은 거의 불가능하죠. 실제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좀 약간 퍼포먼스 있게 좀 변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죠. LS 마린 솔루션이 좀 약간 점잖은 듯한 느낌이긴 하죠. 이제 이슈 자체가. 근데 제가 하나 정도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이슈가 뜨면은 이제 LS 마린 솔루션에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이슈는 이제 부유식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바다 위에다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FDC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플로팅 데이터 센터라고 표현을 하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더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바다에 있으니까 전력도 바다에 공급을 해야 되고 데이터도 바다에다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해상 포설이 이제 어떤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있죠. 실질적으로 있죠. 이게 지금 2034년도까지 한 1조 3천억대로 이제 3배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2034년도까지 1조 3천억 정도까지 시장 규모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시장 규모가 사실 큰 건 아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센티멘탈적인 부분에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체크를 해보면, 우리가 보통 유상증자를 하면 지금 뭐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시장에서 안 좋은 어떤 뉘앙스를 많이 봤는데, LS 마린 솔루션은 제가 이제 작년에 유상증자, 그것도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오른 부분에다 체크를 좀 해놨는데, 이때 이제 왜 LS 마린 솔루션에 유상증자를 했냐 하면, 배에다가 전선을 싣고 바다로 나가서 전선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배를 좀 하나 새 거를 사고 싶은데 주주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해갖고 이제 그때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주가가 좀 올랐죠. 그러고 나서 그때 고점이 지금까지 이제 고점으로 좀 연결이 되는 듯한 느낌인데, 과거에는 이제 유상증자 때 고점이 작년 말에도 마찬가지고 올해 초에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근데 과거에는 어떤 저항선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걸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죠. 이 지지선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좀 약간 레벨업도 기대를 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LS 마린 솔루션보다는 LS 자체를 사는 게 오히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은 차분히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떤 큰 퍼포먼스는 없었다. 이번 달 초에 큰 상승을 한번 나타내긴 했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LS 마린 솔루션 자체의 이슈가 아니라
LS 전선이 미국, 북미 시장에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발표와 함께 이제 소위 얘기하는 LS 마린 솔루션이 이제 그 쌍으로 같이 움직인 거죠.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정리를 하면 사실 비교군이 없기 때문에 뭐 싸다 비싸다라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2조 원에 가까운 시가총액은 사실 좀 어울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유일 해상 포설 기업이라는 프리미엄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한 특색이 있는 기업이네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함께 잘 따라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정리해 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또 열어볼까요? 네, 솔리드 골라주셨네요. 통신 장비주가 또 오늘도 심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솔리드의 경우에도 10% 이상 또 강한 시세 분출했고 양자 암호 테마주로도 뭐 살짝 엮인 것 같기도 하고요. 솔리드는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자, 솔리드. 우리가 보통 이제 통신주를 보통 얘기를 할 때 대장주가 누구냐라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찾죠. 일단 과거에는 일단 5G, 4G에서 LTE에서 5G로 넘어갈 때는 당연히 KMW가 대장이었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오이 솔루션도 좀 많이 좀 움직이긴 했었죠. 그 당시에 솔리드는 사실 뭐 5G 관련주로서 포함이 되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시세로만 본다라고 하면 앞서 이제 KMW의 그것과는 상당히 좀 비교가 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좀 약간 주주분들 입장에서 이제 5G 대장주로 나는 솔리드를 선택을 했다라고 결정을 하신 분들은 좀 서운한 어떤 주가는 좀 나왔죠. 이제 앞선 KMW와 오이솔루션과 솔리드의 실적을 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수치 말고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KMW는 이제 우리가 보통 숫자가 바뀔 때 이제 뭐 2G에서 3G, 그다음에 4G, LTE, 5G를 넘어갈 때 실적이 확 좋아졌다가 이제 그 통신사들의 투자 단계가 지나면 마무리가 되면 실적이 확 꺾이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여주는 기업이죠.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다만 솔리드 같은 경우는 막 그 KMW의 어떤 통신 전환기에 엄청난 서프라이즈하는 그런 실적은 뭐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적자로 전환되진 않죠. 최근에도 300억 정도 내외의 영업이익을 계속적으로 플랫하게 갖고 가면서 어떤 실적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KMW는 우리가 보통 외부 중계기를 만드는 기업이죠. 우리가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어떤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갖고 이제 무선 전파를 쏴주는 우리가 통신할 수 있게.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인빌딩 중계기라고 해갖고 외부에서 전파를 받아서 건물 내에서 이제 전파를 쏴주는 그런 인빌딩 중계기 국내 1위 기업이죠. 일단 솔리드를 설명을 할 때 국내에 딱 하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SK텔레콤, KT, LGU+, 통신 3사에 모두 직접 이 중계기를 납품을 하는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시장은 많은 평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인빌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굉장히 큰 건물이나 이런 것들 프로젝트 있을 때도 좋긴 합니다만은 이제 통신의 방식이 바뀔 때도 상당히 많은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솔리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주가는 어떤 통신으로 나오죠. 통신 부분 하지만 솔리드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을 보면 방산 쪽도 있고 이제 항공 부품, 이제 철도, 교통, 인프라 이런 쪽도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살펴보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사실 시적적인 측면에서 얼마가 나오든 간에 시장에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솔리드는 니네는 통신 장비에서 얼마만큼 퍼포먼스가 나오느냐 시장이 그것만 지금 보고 있죠. 주가도 사실 그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1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에 좀 못 미쳤죠.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사실 주가가 그렇게 처지지는 않았죠. 왜 그랬냐면 통신 쪽에서는 흑자가 나왔죠. 실질적으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가장 솔리드의 주가 흐름을 이제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중계기 100대가 팔린다라고 하면 15대가 솔리드죠. 15% 이상은 이제 글로벌에서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점유율 15%로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최근에 이제 북미 쪽에서 오픈랜 방식으로 이게 바뀌고 있죠. 오픈랜이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이제 통신 장비를 삼성전자, 뭐 화웨이, 그다음에 노키아 이런 데서 납품을 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같이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게
보안에 좀 취약하다. 이제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기업이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공급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뭔가 이거를 좀 뭐 감청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빼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픈랜이라는 걸 이제 도입을 했는데, 오픈랜은 하드웨어를 누가 공급하든 간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진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픈랜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일단은 뭐 솔리드 상당히 좋은 어떤 기회가 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네.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솔리드의 과거에 2019년도, 2020년도까지 5G 시대에 KMW OE 솔루션이 뭐 10배고의 주가 상승률을 냈을 때 솔리드를 보면 사실 한 2배, 3배 정도, 3배도 못 올라갔죠. 한 2배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은데, 그 아쉬움을 일단은 이번에 좀 달래줘야 되는데, 한번 1번 차트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차트는 지금 KMW, OE 솔루션, 솔리드가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5월달 들어서 초반에 살짝 올라갔다가 최근에 한 2주 정도 조정받고 다시 한번 반등 주는 흐름이 3, 4가 모두 똑같긴 한데, 솔리드는 단기적인 상승률은 3, 4 중에 가장 셉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상승률은 좀 약간 떨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수급 보면은 기관 수급 같은 경우는 3월 달서부터 조금씩 좀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큰 매도는 아니고 천천히 조금씩 팔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은 뭐 샀다 팔았다 하는 듯한 느낌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큰 느낌은 아니고, 솔리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통신주들 사실 저는 반도체, 로봇 다 좋긴 한데 올해 조정을 줬을 때 혹은 사고 나서 조정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업종을 하나만 꼽아라라고 하면 반도체랑 통신을 꼽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들 꼭 하나 포트폴리오에 넣어 놓으시고, 솔리드도 그중에 한 종목이 될 자격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MW, OE솔루션과 같은 기업들과 함께 잘 비교를 해주셨는데, 통신 장비주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밝게 나타나고 있죠.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오늘의 포착 종목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IS 동서 골라주셨네요. 이번 주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를 그리면서 지수가 널뛰기를 반복했는데, 이 시점에서 IS 동서 주목해야 할 이유는 뭘까요? 네, IS 동서 건설사인데 이제 2차 전지 폐배터리 활용도 하고 콘크리트 사업도 하면서 내수 건설사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죠. IS 동서가 사실 건설 쪽, 지금 건설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도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죠. 굉장히 경영이 잘 되는 기업 중에 하나고, 과거에는 IS 동서가 우리나라에서 비대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비대 회사도 갖고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매각을 했죠. 지금 이제 건설과 2차 전지 폐배터리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성일 하이텍 그 기업이랑 좀 같은 결이죠. 2차 전지 폐배터리 한번 살펴보면 가장 좋은 앞으로 기대가 되는 모멘트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경산의 펜타일즈 W라고 이게 지금 분양이 확정이 됐는데, 이게 이 IS 동서에서 엄청난 그 자금 투입을 하는 거죠. 3조 원인가 4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영업이익 4천억을 노리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분양이 이제 보통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서울로 치면 타워팰리스 같은 그런 굉장히 고급 아파트거든요. 이 아파트 분양가가 지방치고는 좀 약간 비싸긴 한데, 이게 만약에 완판이 된다라고 하면은 IS 동서는 한 영업이익 4천억 정도는 이제 깔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IS 동서가 이제 2차 전지가 상당히 활발할 때 폐배터리 분야 진출했다가 좀 약간 힘들었죠.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는데, 이 폐배터리 쪽은 폐배터리에서 리튬 같은 걸 뽑아내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리튬 가격이 싸면 누가 폐배터리에서 뽑아낸 리튬을 쓰겠어요. 그렇죠? 새로 사다 써도 싼데, 이 부분이 지금 조금씩 좀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분기 일단 지나간 실적이긴 합니다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1분기 영업이익 1,181억 나왔는데, 뭐 이런 수치는 사실 큰 의미는 없죠. 전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좋아졌느냐가 중요할 텐데, 전년 대비해서 265%. 지금 건설 경기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실적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이 2차 전지 쪽도 상당히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한 어떤 고무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제 뭐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가격적인 부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IS 동서 차트를 주봉으로 굉장히 길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긴 시간 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최고점은 2010년도 초반에 좀 있었죠. 이때 거의 10배가 10배가 올라갈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어떤
주가적인 흐름을 보여준 후에 쉬었죠. 그다음에 21년도에 고점, 그다음에 22년도 고점, 23년도 고점, 고점을 계속 내리면서 주가가 계속 우하향하다가 최근에 일단 저점, 쌍바닥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점을 좀 더블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올해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1월 달에 저점, 그다음에 5월 달에 저점을 좀 약간 높여가는 흐름 상당히 좋고 일단 최근에 주가 흐름상에서 가장 급선무는 지금 현재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거든요. 한 3만 3천 원 정도를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나름대로 과거에 어떤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무섭게 올라가는 기업이 있죠. 하지만 굉장히 조용하게 올라갑니다. 시장에서 소문이 안 나게. 정리를 하면은 차트상에서 일단은 지금 가격대가 뭐 그렇게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 정도로 잡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32,000원이에요. 일단 37,000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고 손절 가격은 27,000원으로 잘라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S 동서 포착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조용히 강한 종목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강한 에너지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야겠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오늘 출시됐다.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등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로 일반 국민 대상 모집 규모는 6천억 원이다. 판매는 6월 11일까지 3주간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가입할 수 있고 영업점 방문은 물론 모바일 앱과 온라인 가입도 가능하다. 다만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손실이 나면 정부 재정과 운용사 후순위 자금이 20% 범위 안에서 먼저 부담하지만 개인 손실을 20%까지 보전해준다는 뜻은 아니다. 또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단기 자금 계획이 있다면 신중해야 하고 투자금도 적립식이 아닌 일시금으로만 납입할 수 있다. 자,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에서 오늘 또 올라가는 섹터, 하지만 또 아쉬운 섹터도 있죠. 비교해보면서 좋은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섹터 대 섹터는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연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나연진 대표님과 오늘 또 섹터 대 섹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어제 코스피가 엄청난 8%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잠시 코스피는 쉬고 있고 코스닥에 오늘은 또 불이 붙어서 5%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아까 뭐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국민성장 펀드 관련해서 이 자금들이 결국에는 코스닥의 성장 기업들에게 갈 것이다라는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코스닥이 불이 붙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섹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섹터 대 섹터, 첫 번째 섹터 대 섹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승하는 섹터는 역시 뭐 코스닥에서 대장주, 사시총 상위주의 종목들이 많은 제약바이오가 잘 가고 있고요. 이러면서 반대로 하락 섹터에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쉬지만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또 명암이 엇갈리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꽤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부터 대표님 봐야 될 텐데 최근에 사실 뭐 제약바이오 가지고 계시거나 미리 투자하시던 분들은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일단은 뭐 이런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4월에
초강세를 보였던 증시 상황에 비해서 제약바이오의 종목의 하락세가 좀 유독 두드러졌습니다. 최근까지 안 좋았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바이오 섹터에 대한 모든 투자자들의 신뢰가 좀 손상됐다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계약과 관련해서 라이센스된 부분하고 실제로 들어오는 돈에 대한 로열티의 차이가 좀 나게 되면서 먼저 시장의 신뢰를 한번 잃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 삼천당 제약이라던가 ABL 바이오처럼 계속해서 플랫폼화하려고 하는 사업에서 약간씩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강하게 미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심조차 악화하는 그런 플로우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를 살펴보자면 한 두 가지 정도의 섹터 강세의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한올바이오파마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 그러니까 이따가 다음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쪽 부분에서의 임상 결과가 어느 정도 신뢰성 있게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서 신뢰성을 잃었던 바이오 섹터 자체에 대해서 약간은 회복하는 국면, 그리고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까지 들어서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의 제약바이오 강세 오늘의 좀 두드러진 모습을 나타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금리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제약바이오가 될 텐데 여기에서 유가가 어느 정도 꺾이면서 이란 전쟁에 대한 여파가 어느 정도 그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안정화하게 되면 금리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좀 투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강세에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이렇게 두 축으로 전부 다 수급이 몰리면서 코스닥 지수의 강세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수급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됐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제약바이오의 강세가 저가 매수에 의한 그 메리트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민감도에 대해서 좀 떨어진 부분,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는 기점이 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약바이오의 강세가 오늘 좀 유독 두드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잔뜩 좀 얼어붙어 있었던 바이오 쪽이 수급과 함께 뭐 신뢰성 회복 이런 것들로 조금은 돌파구를 마련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섹터로 바로 이제 이어가 볼까요? 반도체가 뭐 많이 올라왔고 소부장 쪽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싸지만 소부장들은 이제 좀 주가가 올라오면서 약간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소부장 쪽에서 특히 장비 쪽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장비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가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 사이클을 타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현재 주가하고는 조금은 연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현재 투자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매출에 대해서 2027년까지의 쇼티지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관점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판매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 자체가 상당 부분 올라왔다는 데 있습니다. 그로 인한 재투자도 중요하겠지만 재투자는 항상 사이클로 들어왔다는 점에 볼 때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현재의 고퍼 관점에서 보면 약간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측면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사이클을 떠나서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자체가 뭐 한 PER 20배 이하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앞으로의 주가 상승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는 한 번씩 사이클이 도는 측면, 그리고 최근 가파른 상승에 의한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부분에 대한 기간 조정의 필요성,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장비주 같은 경우는 코스닥 특히 이제 수급이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로 넘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순환매 관점에서의 관점에서 이제 약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약세가 약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그 탑픽으로 보고 있었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주가 하락폭이 조금 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투심이 조금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자, 반도체 장비주들은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2차 전지 바이오 쪽으로 만약에 수급이 가면은 가장 먼저 미스가 나거나 상처를 받을 업종은 섹터는 아무래도 장비 쪽, 반도체 장비 쪽, 코스닥 쪽에서 상대적으로 수급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대비를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섹터 대 섹터, 뭐 요 중에서는 그러면 종목 하나 더 자세하게 볼까요? 오늘 아무래도 뭐 바이오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시청자분들이 바이오주 중에서 하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한올바이오파마를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어제 상한가를 찍으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 가장 일조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한올바이오파마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주가 강세를 나타냈던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D&D 파마텍이라던가 에이벨바이오처럼 플랫폼화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보다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을 해서 신약을 라이센스 아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류머티스 관절염 임상 이상 중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이 되면서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기술 수출 기대감이 한 번 더 상승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임상 3상을 앞둔 이제 신약 결과 예상치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쯤을 전후해서 기술 수출 여부도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 항암 신약 관련한 부분과 당뇨 학회를 계속해서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제약 바이오들도 물론 계속해서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저가에서 이제 반등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의 그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시점을 어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상승장에서의 그 눈여겨봐야 될 종목으로는 한올바이오파마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에 잔뜩 긴장감이 있었는데 알테오젠도 뭐 소송에서 결국엔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한올바이오파마 차례차례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줄 수 있을지 제약바이오 업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섹터 대 섹터도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상승하는 섹터는 역시 뭐 오늘도 이 말씀 첫 번째처럼 코스닥 쪽에서 관심이 많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죠. 2차 전지 섹터가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고 반면에 최근에 많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탔던 로봇주들은 오늘은 또 쉬어가는 그런 또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일단은 2차 전지부터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 물론 코스피에서 삼성 SDI나 이런 종목도 잘 가지만 코스닥 쪽에 에코프로 그룹주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바이오와 같이 또 함께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로는 코스닥에 대한 수급이 회복됐다는 심리, 네. 그리고 이제 수급의 회복, 이 부분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최근 수급 특징으로 살펴볼 때 로봇 섹터가 한번 움직인 이후에 2차 전지로 수급이 연결되는 흐름을 계속해서 뚜렷하게 나타내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로봇에도 탑재가 되는 부분 중에 가장 원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액추에이터가 되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배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로봇에는 좀 더 안정성이 뛰어난 배터리가 탑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를 포함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그 배터리 기술이 계속해서 투자 확대 기로로 관점에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최근 들어서의 강세의 주 원인으로 보자면 예전에 2차 전지가 상승을 했었던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전력 인프라의 한 축으로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는 ESS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살펴볼 때 전력 인프라 하면 변압기라던가 전선만 그동안 생각을 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전력이 공급된 이후에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ESS에 대한 수요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그 전기차에 대한 수요보다 월등히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메리트, 삼성 SDI를 포함해서 에코프로, BM 등으로 이어지는 그 2차 전지 관련한 섹터의 종목 강세가 오늘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2차 전지의 상승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업황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가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코스닥 수급만 자체적으로 호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 ESS, 로봇 배터리 이런 미래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잠시 뭐 최근에 한 2, 3주 쉬었는데 다시 이제 그 시각이 돌아오고 있네요. 로봇 다음에 2차 전지가 가는 패턴 이런 것도 시청자분들도 한번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말이 나온 김에 로봇도 봐야 되겠죠. 로봇은 또 많이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쉬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미래 성장 산업 앞으로 로봇이 더 많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데 이게 워낙 등락이 롤러코스터처럼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니까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로봇을 참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최근 하락 섹터로 오늘 하락 섹터로 꼽은 이유는 최근에 상승이 워낙 가팔랐기 네네.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차원에서의 하락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로봇 장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현대차 그룹과 LG 그룹 이 두 그룹의 관련해서 이제 로봇주 섹터가 상승을 했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로봇에서 이제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 종목들 위주로 일회성 테마성으로 올랐던 부분이라기보다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포함해서 LG 그룹도 피지컬 AI에 대한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이 두 그룹을 주축으로 해서 상승을 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로봇의 가장 취약점이라고 한다면 재무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커버하는 두 기업의 강세로 인해서 장기 상승 섹터로의 이제 관점으로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현대차 그룹을 포함해서 LG 그룹도 최근 상승세가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격 조정은 필요한 상황이라서 오늘은 좀 쉬어간다는 차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한 가지 뭐 또 모티브라고 한다면 네. 파업에 대한 우려가 그동안 좀 불거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 가능성이 좀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기에서도 한번 쉬어가는 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의 현대차 그룹 그리고 LG 그룹 같은 경우는 로봇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그 기업들이 액추에이터를 내재화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에서 앞으로 눈여겨본다면 현대차 그룹, LG 그룹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종목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봇 섹터 안에서도 특히 결국에는 실적이 받쳐주고 또 대기업의 이런 규모의 경제, 시설, 투자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지는 쪽으로 결국에 또 집중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네요. 지금 현대차 그룹과 LG 그룹주들을 딱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로봇 섹터에서 종목을 하나 골라서 또 분석을 해볼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현대모비스를 현대모비스. 꼽아 보겠습니다. 뭐 최근 그 어제의 주가 급등 이후에 정고점 부근에서의 그 이제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는 네네. 과정이 필요한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격 조정 구간을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어서 아직까지 상승 탄력이 계속해서 붙어 나가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현대모비스에서 밝혔듯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액추에이터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로봇 원가에서 적게는 40% 그리고 많게는 한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대모비스가 본격적으로 공급을 한다고 한다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성장 그리고 아틀라스 로봇의 현장 투입까지 기대를 해봤을 때 현대모비스의 신성장 동력으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락 섹터로 꼽았기 때문에 이 하락의 요인으로
본다면 최근 급등에 따른 이격 조정 그리고 앞으로 이격 조정을 거친 이유가 된다면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섹터라는 점에서 현대모비스를 한번 꼽고 로봇 섹터의 민감도도 중요하지만 현대모비스의 종목 움직임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이제 10%, 20% 올라가는 게 익숙해져 버린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현대차도 많이 올라갔지만 모비스가 그 다음 타자로 지금 상승 탄력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로봇 액추에이터 이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도 역시 중요한 포인트겠지만 또 이제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라든지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서도 결국에는 모비스가 또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도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지주사도 관심이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또 지주사를 최근에 많이 매수를 했는데 그런 것들도 역시 엮이면서 로봇 플러스 지주사로서의 역할, 현대모비스도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상승하는 하락하는 섹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시장이 섹터 대 섹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코스닥이 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네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종목까지 선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보잉 편. 전 세계 하늘의 표준을 세운 제국의 시작이 사실은 창문에 빗물이 새는 시애틀의 축축한 목재 창고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번듯한 설계도 대신 나무 냄새 가득한 창고에서 이건 쓰레기야 라고 외치며 직접 렌치를 든 한 남자. 이것이 바로 보잉의 시작이었는데요. 이 드라마틱한 서사의 뿌리는 1910년 목재 재벌이었던 윌리엄 보잉의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최신 기술인 비행기 전시회에 구경을 갔던 그는 비행이라는 신세계에 매료되어 즉석에서 비행기를 한 대 주문하죠. 그러나 직접 하늘을 날아본 기쁨도 잠시. 1915년 예기치 못한 사고로 기체가 박살이 납니다. 목재 전문가였던 그의 눈에 비친 비행기의 속살은 그저 대나무와 천조각으로 엮은 조잡한 쓰레기에 불과했죠. 설상가상으로 제조사는 수리 부품을 보내달라는 요청에 몇 달을 기다리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보냅니다. 여기서 그의 결벽증과 고집이 폭발하는데요. 그따위 부품 기다리느니 내 나무로 직접 깎아 만드는 게 훨씬 빠르고 안전하겠다. 결국 그는 자기 목재소 창고에서 직접 비행기를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훗날 우리는 비행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완벽을 조립하는 거다 라고 회상할 만큼 밑바닥 목재소에서 배운 그 처절한 결벽증은 보잉을 세계 1위로 만든 가장 강력한 유전자가 되었죠. 보잉은 수십 년간 엔지니어들의 성지였습니다. 안전에 의문이 생기면 이륙을 멈추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 그러나 1997년 보잉은 인생 최대의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경쟁사 맥도널 더글라스를 집어삼키며 덩치를 키웠지만 정작 보잉의 심장부엔 재무라는 이름의 침입자들이 들어왔는데요. 안전은 돈이 많이 든다. 주가부터 올리자. 나무의 결을 살피던 창업자의 고집이 숫자를 깎아 이익을 짜내는 회계사들의 탐욕으로 대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에어버스가 치고 올라오자 보잉은 인생 최대의 가성비 모험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비행기를 개발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 대신 50년 된 설계를 재활용한 737 맥스를 내놓은 것이죠. 비용을 아끼려고 설계 결함을 소프트웨어로 땜질하고 조종사 교육까지 생략해버린 오만함.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연이은 추락과 수백 명의 희생. 주가를 위해 풀어버린 나사 하나의 무게가 결국 거대 제국의 심장을 관통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나무 창고에서 시작된 정직한 결벽을 뒤로하고 효율이라는 이름의 숫자로 하늘의 안전을 재단한 위험한 비행. 렌치를 쥔 기술자의 자부심보다 앞선 경영자의 계산기에 결국 중력의 심판을 마주한 비운의 제국. 바로 보잉입니다.
성과급으로 포르쉐 계약한다더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 소식 이후 온라인이 들끓고 있다. 반도체 DS 부문 직원들이 올해 최대 6억 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와 SNS에는 출근할 맛이 안 난다. 평생 모을 돈을 한 번에 받는다. 노비를 하려면 대감집 노비해야 한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직원들의 높은 보상 수준이 알려지며 분위기는 더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된 KBS 다큐멘터리 3일 SK 하이닉스 편에서도 직원들의 밝은 표정이 화제를 모았는데 당시에도 역시 돈 많이 주는 회사는 다르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온라인에는 삼성전자 캠퍼스 앞에 슈퍼카가 줄지어선 AI 이미지까지 등장했다. 성과급으로 포르쉐 사고도 돈이 남는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마련할 수준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런 감정이 단순 질투를 넘어 같은 월급 생활자 사이의 비교 심리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코스닥이 무려 4.7%가량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코스닥에 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수급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이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코스닥 강한 반등 나오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정말 오랜만에 상승 지금 불 켜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스코가 개막을 하는데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건지 저희가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이번 달 말에 있잖아요. 사실 아스코가 열리긴 하는데 뭐 이것도 분명히 관심도를 끌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지만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 때는 반도체라든지 특정 섹터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렸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많이 관심을 받지 못했었고 수급적으로도 사실상 많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ABL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 삼천전자과 같은 기업들 쪽으로 개별 악재들이 나오다 보니까 투심이 더욱더 악화됐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악재들을 선반영했다라는 판단이고요. 주가가 많이 내려온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아스코가 이번 달 말에 열리게 되고요.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이제 학회들이 주요 학회들이 계속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회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제약바이오의 어떤 기술적인 성과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건데 사실 작년에도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과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가장 우리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 이전이잖아요. 기술 이전 같은 경우가 작년에 총 14건 그리고 규모로 보면 137억 달러였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수출이 있었는데 역대급이었고요. 그런데 올해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 이 상반기 동안 제약바이오 업체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술 수출이 나왔어요. 그만큼 작년과 더불어서 올해에도 굉장히 기술 수출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반기 때 정책적인 기대감도 부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픈했던 게 이제 국민성장펀드도 이제 오픈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바이오텍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정책 모멘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학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 아스코는 미국 임상종양학회거든요. 가장 큰 학회들 중에 하나고 사실 지난달에 이제 AACR이 열렸었는데 AACR은 사실 전임상이라든지 아니면 초기 임상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연구개발 쪽에서는 최앞단에 있는 그런 결과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는 다음 주에 열릴 아스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진보된 진전된 결과들을 발표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시장의 주목을 더 받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스코 쪽에서 더 많은 시장의 관심도를 끌 수 있는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은데 일단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도 구두 발표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사실 참여하는 것까지는 뭐 한다고 치더라도 구두 발표는 아무나 시켜주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들, 그다음에 업계에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보통 임상 결과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세 기업이 구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일단 루닛과 그다음에 GI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바이젠셀, 이 세 기업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일단 이 세 기업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어서 또 유럽 간학회가 역시나 아스코와 마찬가지로 이번 달 말에 열리게 됩니다.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열려 있는데 D&D 파마텍이 여기서 일단은 임상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데이터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D&D 파마텍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현지가 기준으로 한 14%대 급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일정을 앞두고 좀 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뇨병학회가 6월 5일 날 또 곧바로 다음 달 초에 또 열리게 되는데 지금 이 학회에서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라든지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신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역시나 대표적으로 일동제약과 그다음에 동아이스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기업까지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올라온다라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술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 이전을 했던 전례가 있던 기업들 또는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 또는 주요 학회에 참여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두 발표라든지 뭔가 의미 있는 일정들이 잡혀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실적까지도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좀 힘들게 했던 종목이긴 하지만 알테오젠 원래 사실 대장주잖아요. 알테오젠을 지금은 좀 담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머크사와 기술 이전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 사이에 사실 로열티가 우리가 생각했던 선보다 훨씬 낮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실망감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미 주가는 선반영됐고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차트를 보시면 횡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지선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선에서는 충분히 하단 지지선만 무너지지 않으면 천천히 담아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지금 임상에 대한 기대감도 하반기 때 2개나 있습니다. N2SC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임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상 기대감도 있고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대감도 있고 올해는 3천억 원대 마일스톤이 들어올 예정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한 4천억 원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기술 이전을 통해서 실제로 실적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을 때는 한번 잡아볼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대장주였던 알테오젠도 한번 관심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고심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임상 관련된 발표라던가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알테오젠을 언급을 해주셨네요. 네, 저희가 이제 조선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지금 조선 기업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대한 기대감 덕분입니다.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선주 그 결정이 나오기 전에 지금 좀 접근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음 달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은 사실 두 회사입니다. 네. 물론 수주를 하게 되면 밸류체인들도 수혜를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고 있는 기업은 HD 현대중공업과 그다음에 한화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원팀으로 나가게 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는 이제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지금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구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캐나다 잠수함이 사실 지금 거의 6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건이고 수주를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다른 국가들 쪽으로도 이제 수출 국가를 늘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물론 지금 전통적으로는 독일 회사가 전통적인 잠수함 강자긴 하거든요. 그리고 나토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지만 사실 한국도 강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는 건데 왜 그러냐면 납기에 대한 강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건조했던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한국 쪽에서는 이미 해군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반대로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캐나다 쪽에 제시한 잠수함 자체가 설계도까지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거를 실제로 활용해봤던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활용을 해봤고 만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납품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력들이 지금 국방비를 늘리는 추세이고 그 안에서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해군력을 좀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공백을 좀 채우기 위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납품할 수 있고 실제로 한번 활용을 해서 검증이 된 잠수함을 선택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조금의 기대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잠수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선업은 이미 어느 정도 호황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더라도 너무 크게 실망하지 않고 다음 또 잠수함 수주전에서 또 기대를 가지면 좋으니까요. 일단 추가 포인트라고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수함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최근에 조선 관련된 기업들 그 중에서 부품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결국에는 뭐 AI랑 엮이면서입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거 엮이면서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조선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와 연관돼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엔진 쪽이 사실 우리나라가 좀 강하긴 하거든요. 네. 원래 전통적으로 조선사업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경쟁하고 있지만 규모 면에서는 사실 중국이 압도적이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친환경 선박 쪽에서는 강하지만 다만 엔진 쪽은 중국 조선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거를 선호할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전력 수요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다가 전력 인프라를 깔기가 상당히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리드 타임이 더 빠른 게 선박회사, 특히나 엔진 회사가 만들고 있는 중소, 그러니까 사행정 중속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한 리드 타임을 한 1년 정도 줄여서 빠르게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역시나 현대중공업이 역시나 탑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도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있지만 현대중공업이 탑픽인 이유는 이 회사는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라이센스를 본인이 갖고 있는 힘센이라는 엔진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웬만한 엔진들은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어느 정도 로열티를 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 회사는 자체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마진도 많이 남길 수 있고 가격도 좀 자기가 라이센스를 안 내는 만큼 좀 줄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우위가 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지난달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첫 수주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수주가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을 일단은 탑픽으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엔진 관련해서는 실제로 수주 계약까지 체결한 이력이 있는 H3 현대중공업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체 에너지 관련돼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 많은데 대표적으로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와 관련해서 지금 블룸에너지의 수주 잔고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위증시에서도 관련된 기업들 강세 보였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수혜주라고 부를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도 알아볼까요? 일단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같은 경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네. 지금 결과적으로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를 빨리 공급을 받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짓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SMR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대형 원전보다 SMR이 빠르게 지을 수는 있긴 하지만 결과로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전력 인프라를 만들어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중속 엔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지만 지금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만드는 리드 타임이 6에서 1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즉시 만약에 설치를 할 수 있고 거기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전력 인프라를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사용을 하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근처에다가 바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주차장 정도 공간만 있으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SOPC 즉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1위 기업이 블룸에너지거든요. 근데 블룸에너지가 최근에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클라우드 3사를 모두 다 지금 고객사를 확보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지금 수주가 많이 쌓이고 있는 역대급 수주 잔고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세계 1위 기업인 블룸에너지와 거래를 했던 경험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코세스는 한번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코세스가 일단 장비를 납품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게 또 이번 연도였어요. 그러니까 초도 물량이 나갔기 때문에 추가 물량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 이외에는 뭐 산일전기라든지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미 거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개 정도 기업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안에서 코세스는 여러 번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눌림목에서 지금 조금 지지선을 만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담아보시면서 최고점 한번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국내에서는 뭐 탑픽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산 퓨얼셀 이미 오늘도 아마 뉴스 보신 분들 알겠지만 500원대의 고체 연료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해서 수주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연료전지를 만드는 기업 중에서는 당연히 두산 퓨얼셀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블룸에너지와 거래가 있는 코세스와 산일전기 이런 기업들도 한번 묶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와 관련해서도 에너지 수급에 대한 이슈로 좀 주목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종목들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산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방산이요. 수출이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 기대감도 있는데 최근에 생각보다 좀 잘 못 가는 것 같거든요. 좀 네.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지금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도 사실 올랐다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고 그렇다면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고 지금 기존의 주도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많이 돌고 있는 네.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산주가 좀 쉬어갈 때는 담아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이 K방산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신뢰도가 쌓였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있는 섹터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 아니고 예전에는 사실 전쟁이 나야 올라오는 사이클이었는데 이게 아니죠. 역대급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해서 역대급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우리 K방산이고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를 계속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기가 계속 소진이 되고 있는 상태고 재고도 거의 없어지고 있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수주와 그다음에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산 빅4의 합산 수주 잔고가 지금 이미 1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주를 지금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분기별 실적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섹터여서 안정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것들은 뭐 다 좋습니다. 뭐 빅4 기업들 다 좋은데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이었죠. 지금 오늘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최고가를 한번 두드릴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이죠. 천궁을 만들고 있는데 천궁이 뉴스에서도 많이 확인해 보셨겠지만 엄청나게 기술력이 좋고 적중률이 좋은 걸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UAE에서 조기에 납품해달라고 해서 이미 납품을 예정보다 더 빨리 해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예상보다 잘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AS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매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은 굉장히 성장만 있는 게 아니라 안정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카타르라든지 이런 중동 지역에서 원래는 패트리어트가 경쟁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재고가 거의 없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사이익까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쟁사에 지금 재고가 없어서 오히려 반사이익도 볼 수 있으니까요. 추가 수주가 언제든지 들릴 수 있는 LIG 넥스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본다라고 한다면 최고가 부근에서 한번 윗골이 달렸던 부분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10만 5천 원에서 한 11만 원 정도 선 저항 보시면서 추가로 절반 정도는 한번 익절해 보시고 나머지만 추가 상승에 한번 베팅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 관련된 기업들 지금 수주가 탄탄히 쌓여 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좀 주목받을 것이고 구조적 상승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기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어제 좀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심택이랑 삼성전기 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삼성전기가 어제 말씀해 주셨던 130만 원 돌파를 했습니다. 네. 삼성전기 보고 계시는 분들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삼성전기는 지금 뭐 걱정할 게 너무 없는 게 양대 주요 사업이 다 잘 되고 있잖아요. 일단 지금 AI가 확산이 되게 되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건데 이 회사의 가장 주력 사업 두 가지를 본다고 하면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판입니다. 두 개 다 지금 쇼티지예요.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팔 때마다 마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가지 모두를 갖고 있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대장주로서 계속적으로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가격선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뭐 150만 원 정도 선도 금방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차적으로는 한 150만 원 선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심택도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익 개선율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영업이익 대비했을 때 올해 10배 이상 급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성장폭이 가장 돋보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 15만 원 정도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인데 아직도 상방 룸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속게임 쪽에서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신기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는 듯한데 우리가 어떻게 시장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섹터별로 종목들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가 양자 컴퓨팅 기업들에 20억 달러 규모의 직접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반도체와 철강, 원자력에 이어 양자 컴퓨터까지 사실상 국가 전략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IBM 주가가 7% 넘게 급등하는 등 시장은 즉각 요동쳤다. 특히 IBM이 설립하는 양자칩 생산 벤처에만 총액의 절반인 10억 달러가 투입됐다. 글로벌 파운드리스와 디웨이브 퀀텀 등 주요 기술 기업들도 정부 자금을 받고 지분을 넘겼다. 미국 정부가 단순한 규제 기관을 넘어 직접 투자자로 전면에 나선 꼴이다. 이러한 행보는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및 국가안보 확보가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암호 해독과 국방의 핵심인 양자 기술을 선점해 중국을 완전히 따돌리겠다는 구상이다. 인텔과 히토류 투자 성과로 자신감을 얻은 미국 정부가 양자 컴퓨팅 시장까지 전격 장악에 나섰다. 네, 금요일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코스닥이 이제 코스피보다 잘 치고 나가주면서 형보다 나은 아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좀 코스닥의 기대를 걸어봐도 될런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전혀 여기에 이제 부과를 못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키를 맞추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국민성장 펀드가 오늘부터 이제 판매가 진행이 됩니다. 6월 11일까지 3주간 판매가 되고요. 정부 원금 손실이 마이너스 20% 방어를 해주고 그리고 최대 40%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거기에 이제 과세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9.9% 과세 또 수혜를 받고요. 그리고 11일까지 7,200억 정도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판매가 돼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이 중소형 기업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결과적으로 오늘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승을 했었던 배경 중에 첫 번째 요인은 국민 이 펀드 관련된 이슈가 가장 컸었다. 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을 역시나 계속적으로 수혜가 되면서 장 초반부터 그동안에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업종들의 반등을 했다. 그중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컸었던 비중이 높았던 섹터가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였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가 반등을 했고 여기에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따라 움직이면서 오랜만에 진짜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하는 좀 기염을 토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때보다 오늘 더 좀 긍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그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만 해도 이제 뭐 이번 주 상승을 했을 때만 해도 코스피가 상승을 했었을 때 상승하라는 종목이 별로 없었던 상황에서 전자닉스 쪽으로 편중이 되면서 상승을 했었던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코스닥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면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종목 한 1,700개 중에 1,440개가 올랐고요. 한 200개 정도가 하락을 한 정도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하는 거는 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훈풍이 이제 좀 확산이 될 가능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동안에 전혀 수혜를 받지 못했었던 뭐 엔터나 게임 그리고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대체 에너지 쪽, 원전 뭐 이런 쪽까지도 훈풍이 좀 돌면서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시그널은 환율이 계속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5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한 2조 오늘까지 6천억 정도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이제 5월 들어서 한 47조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코스닥은 반면에 대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 보면 결국에는 코스피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수익을 좀 챙기는 시점에서 좀 덜어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이 좀 팔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많이 못 올랐었던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은 오늘까지 6일 연속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코스피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스닥도 이제 어느 정도 키 맞추기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5월 달에 말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로 어느 정도 포트에 대한 재정비가 어느 정도 이어진다고 하면 6월부터는 좀 컸었던 괴리율을 코스닥 시장에서 찾아갈 수 있는 시발점을 오늘 만들게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 코스닥이 좀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오늘은 아주 강한 시세를 뿜어주면서 코스피와 키 맞추려는 움직임을 제대로 보여줬네요.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오늘 강보합권 유지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오전 장중에는 등락을 거듭했지만 오후장 안에서는 플러스권에 머물러줬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강보합권 마감 예상되면서 15포인트가량 끌어올렸습니다. 7,83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 55포인트 상승한 1,161.31포인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은 소폭의 약세를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2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의 매도 행진이 이어졌는데 1조 8천억 원가량 물량을 또 쏟아냈고요. 그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받아갔습니다. 개인이 1조 원대, 기관 6천억 원대 순 매수세로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들어와 주면서 각각 5천억 원대, 3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잡히고 있고요. 개인은 8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는 쉬어가는 흐름이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약세, 현대차까지 1%대 약세로 머물고 있는데 오늘의 대장은 삼성전기였습니다. 장중에 130만 원 선 돌파를 하면서 시가총액 6위에 올라와 있는 삼성전기 130만 원 선 위에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문을 닫습니다. 네, 금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정말 오랜만에 코스닥의 강세장이 펼쳐졌습니다. 국민 참여 성장 펀드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기술주로의 매수세, 성장주로의 기대감이 커졌던 하루였는데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반도체 투톱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장 초반에 30만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후에 숨고르기에 좀 들어간 듯한 모습이고요. 오늘 종가상으로는 2%가량 조정받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그치면서 마감했고요. 오늘 SK 스퀘어 역시나 0.5% 소폭의 상승 그리면서 마감했는데 SK 같은 경우에 11%가량 강세를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지주사들의 상승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자회사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그 영향으로 지주회사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거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SK가 두 자릿대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금융사들 그리고 증권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대체로 좋았는데요. 시장이 살아나면서 기대감이 다시금 매수세로 유입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이 원전 관련된 기업들 가스터빈 쇼티지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오늘 3%에 가까운 상승력 그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한미 반도체와 완성차 기업 현대차 그룹들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오늘 쉬어갔고요. 반면 조선 관련된 기업들과 전력 설비 기업들은 오늘 움직임이 괜찮았는데요. 캐나다 함정에 대한 기대감 속에 조선주들 고개를 또다시 들어 올리는 데 성공했고 한화오션은 오늘 7% 넘게 상승했고요. LX 일렉트릭도 3%대 오름세 그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소외가 됐던 의약품 관련 기업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붉은불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게임주들의 분위기도 괜찮았고 화학 업종단에서도 오늘은 전반적인 상승세가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은 코스닥이 주인공이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 상승의 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10%가 넘는 두 자릿대 강세를 그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역시나 국민 성장 펀드에 대한 기대감이 2차 전지, 바이오, AI와 같이 성장 관련된 기업들로 쏟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커지면서 오늘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분위기였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 하락에 대한 안정세 그리고 양극재 출하 증가와 같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더해졌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도 특징적인데요. 알테오젠이 3% 넘게 상승했고요. HLB, ABL 바이오 8에서 9%, 여기 미용 관련된 기업들인 파마리서치와 클래시스, 휴젤까지도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아스코에서 발표를 준비 중인 데이터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도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움직임은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확인됐고요. 기판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심택이 오늘도 5%대 상승했고, 반도체 부품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오늘 장비단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무려 20%가량 껑충 뛰어오르면서 연일 좀 뜨거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화장품 관련 기업인 네이처셀 결국에는 오늘 상한가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엔터주들도 최근에 실적 기대가 많으면서 연일 좀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오늘도 여전히 고른 상승세 나타났다는 점 또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4% 강세 유지하면서 강보합권 마감입니다. 전거래 대비 32포인트 올랐고요. 7,841.7포인트에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결국 5% 가까운 상승, 5%에 조금 못 미친 4.99% 강세 기록했고요. 55포인트 상승, 1,161.1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200도 강보합권을 유지했고요. 다만 환율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11원 이상 상승세 보이면서 1,517원 20전에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오전 장중에서는 등락이 좀 나타나면서 장중 저점 7,780포인트 기록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오후장에서 힘을 더 내주는 모습이었고요. 7,840선은 유지해주려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로 오후 장중에 상승 탄력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장중 고점 1,165포인트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 행진을 이어갔고요. 1조 9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개인이 1조 원대, 기관이 7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지수 하단을 잡아줬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함께 유입되면서 외국인이 6천억 가까이 순매수, 기관도 3천억 가까운 순매수세가 유입됐고요. 개인의 팔자세 8,6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SK가 올라왔습니다. 이 밖에 방산주 쪽으로도 매기가 쏠리면서 LIG, DNA,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외국인의 순매수에 다 가져갔고요. 어제에 이어서 셀트리온이 2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 소식에 더해서 미국의 현지 법인의 수익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을 받았습니다. 삼성화재도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에 이름 올리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20% 이상 또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 갈아치웠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외국인의 순매수세 받아갔습니다. 이 밖에 파두와 원익 IPS와 같은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통신 장비 주안에서 빛과 전자 두드러지는 흐름 보이면서 상한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SK 주가 흐름을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가 투자한 미국의 원자력 회사인 테라파워가 SMR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분석 속에 오늘 수익 기대감도 가져가는 SK였고요. 장중에 64만 5천 원까지 고점 높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11% 급등하면서 64만 2천 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투탑은 나란히 담겨 있고요. 현대모비스 그리고 LG전자와 같은 종목들도 오늘은 주가 하락했지만 기관의 순매수세 이어졌습니다. 삼성전기 130만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 이번 주에 미국 빅테크 향으로 반도체 부품 공급 계약 소식 전해지면서 3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과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담겼고요. 테스, 주성엔지니어링, 두산테스나까지 반도체 종목들 기관의 순매수 리스트에 여전히 담겨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하락이 두드러졌는데 펀더멘털의 훼손보다는 제약바이오 전반의 투자 심리 위축에 기인했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고요. 특히나 ADC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임상이 여전히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기술 수출 모멘텀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코멘트 받아갔습니다. 장 초반에 16만 5천 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고요. 12% 급등 흐름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15만 7,400원의 종가를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스쿠비 몰린 종목들 살펴보셨고요.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오늘 코스닥이 강한 상승을 이끌었었던 요인이죠. 바로 국민성장펀드입니다. 국민성장펀드가 오늘부터 3주간 국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신청을 받는데 국민자금이 최대 6천억 원가량 투자가 되고요. 정부 재정 1,200억 원가량의 투자가 돼서 첨단 전략산업과 같은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국민참여형 공모펀드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중요한 건 정부의 재정이 후순위 출자 구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 펀드의 손실률 한 20%가량을 먼저 조금 보전해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금 참여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오픈런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완판이 되는 증권사가 있는 만큼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하는 분야 자체가 첨단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오늘 강세를 보이는데 또 힘을 더해줬는데요. 바이오는 아스코와 같은 아마케 일정이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도 주목을 받고요. 2차 전지는 에코프로 그룹주의 계약 소식, 여기에다가 리튬 가격의 하락이 조금은 둔화됐다는 소식과 양극재 출하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포함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시세가 나왔던 하루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광통신 관련된 기업들이 개장 직후부터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바로 미국 정부가 광통신 분야에 2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게팅 컴퓨팅과 같이 미국 시장에서 광통신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이에 대한 영향이 오늘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양자 컴퓨팅이 성장을 했을 때 초고속 통신망에 대한 수요가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광통신, 전자장비, 보안이라던가 여기에다가 전력 설비까지 전반적으로 뜨거운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블룸 에너지와 AI 클라우딩 기업인 네비우스가 연료 전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협력한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연료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하루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스페이스X가 10기가와트시에 대해서 미국 태양광 제품 제조 설비를 건설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태양광 관련된 기대감도 뜨거워지는 하루였는데요. 데이터 센터가 증설되면서 에너지의 필요성은 점점 더 대두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그에 대한 대안책으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SOFC, 수소에너지, 태양광과 같이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의 순환매가 오늘 나왔고요. 전반적인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 또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오늘 시장을 움직였었던 포인트와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코스닥의 강세가 정말 오랜만에 나타났는데 과연 이러한 시세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전략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금요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5월도 단 한 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계속해서 팀장님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5월의 마지막 주네요. 네. 어떤 포인트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전쟁, 그러니까 이란 전쟁에 대한 리스크 완화가 과연 될 수 있을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간밤에 사우디 언론이 파키스탄 중재 아래 협의안이 최종
일종 초안에 마련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위해서 며칠간 더 기다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안도의 한숨을 또 쉬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유가가 떨어졌고요. 국채금리 하락을 하면서 미국 시장 자체도 좀 우호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이제 연휴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점에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우리 시장 연휴 끝나고 폭발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전쟁에 대한 리스크 관련돼서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ETF 2배짜리 레버리지가 상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한 거는 기초자산을 ETF로 두고 있는 이 펀드의 이 관련된 종목들을 일단 팔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2배짜리 ETF를 매수하려고 하는 이 매수 움직임으로 인해서 미리 좀 매도를 한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27일 날 상장이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ETF 2배짜리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소극적으로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도 매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제가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순기능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고 네. 그리고 이제 AI 밸류 체인에 대한 이슈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한 두 가지로 좁혀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투자가 지속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매출 구성이 절반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뭐 메타라든지 아마존 어제도 잠깐 그제도 잠깐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향 관련된 투자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베라 루빈 쪽에 대한 판매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블랙웰보다 베라 루빈에 대한 판매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젠슨왕 CEO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웰보다 베라 루빈의 채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AI 에이전트 결국에 이제 출연형 칩이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도 이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베라 루빈에 대한 칩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 그리고 베라 루빈 CPU까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블랙웰에서는 이제 뭐 소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판이 일체형으로 붙어 있었다. 근데 이제는 베라 루빈을 사용을 하면서 소캠2가 이제 부착형으로 뗐다가 붙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소캠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었던 배경, 뭐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TLB, 코리아 서키트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배경도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AI에 대한 밸류체인 흐름들은 다음 주에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내러티브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 밖에도 다른 섹터들로도 또 매기가 함께 번져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략 잘 세워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한 종목 좀 짚어주신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랜만에 이제 2차 전지 쪽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삼성 SDI를 가져왔습니다. SDI. 삼성 SDI가 뭐 테슬라 쪽에 이제 뭐 ESS형 LFP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 FSD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테슬라에 대한 전기차 판매는 상당히 좀 많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동사도 4680 배터리 쪽에서는 전기차에 양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ESS향으로 일단 뭐 테슬라 쪽에 LFP 배터리를 공급을 했었던 이력 그리고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사업을 진출을 한다라는 점도 동사에 대한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수급을 받아서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ESS에서 로봇으로의 밸류체인 확대
까지도 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올해 하반기 때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2분기 때 실적은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그 적자폭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적자폭 축소와 기저 효과가 좀 발현이 된다라고 하면 2분기, 3분기 때부터 다시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5% 상승을 하면서 64만 6천 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뭐 64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서는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73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58만 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조정폭이 컸었던 2차 전지 업종에서 오늘 저가 매수세가 좀 확산하는 양상으로 보였는데 이러한 시세가 좀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 다음 주 바라보면서 목표 주가 73만 원까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까지 한번 체크해봤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월요일 하루 쉬고 또 정규장 거래가 재개될 텐데 다음 주의 시장은 어떤 메시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한마디 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시장이 원체 또 다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 타이밍이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매도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시장이 다시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매수보다는 매도 타이밍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의미를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쉬었다가 올라오다 보니까 또 그동안 기다리셨던 것들 때문에 매도 버튼을 또 누리고 싶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매도 타이밍을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다음 주에도 좋은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